이란에 남아있는 건 죽겠다는 겁니다. 이란이 지금 전 세계를 등지고 있는데 이곳을 안 떠날 이유가 있겠습니까? 테헤란의 상공에 수차례의 공습 경보가 울려 퍼졌습니다. 유럽은 물론 중국, 러시아와 각국 대사관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짐을 싸들곤 떠나버립니다. 한국 기업들 또한 철수했고 한국인 교민들도 탈출시켰습니다. 하지만 단 한 무리는 남겠다고 선언하자 주변국들은 크게 놀랐는데요. 바로 주일한 한국 대사관뿐이었죠. 가장 강한 나라는 가장 많은 폭탄을 가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에도 끝까지 남아있는 나라였습니다. 과연 그들이 남겠다고 한 이유는 단순히 의리였을까요? 폭격으로 한국 대사관 숙소를 잃어도 외교지 근방에 포탄이 쑥대밭을 만들어도 자리를 지킨 이유. 지금 바로 그 진실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의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숙소가 폭격당했다고요? 그런데도 아직 거기 남아있다고요? 저는 수화기를 쥔 손이 떨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중동 원유 수송로와 호르무즈 해협 안보 전문 연구원 레자 하세미입니다. 이란 국영에너지연구소에서 27년째 일하고 있고 독일 유학을 다녀온 뒤 테헤란대에서 국제정치학 석사를 마쳤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중동의 전쟁과 경제 제재, 석유 정치와 강대국들의 움직임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이 제게 가르쳐준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친구가 없다는 것, 위기가 닥치면 누구나 자기 나라만 챙긴다는 것. 그래서 저는 냉소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감정보다는 숫자를, 의리보다는 국익을 믿었습니다. 외국 정부의 말보다는 그 나라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봤고, 어떤 약속보다도 자국의 이익이 걸렸을 때의 행동을 더 신뢰했습니다. 이라크 전쟁이 터졌을 때 서방 언론이 중동 전체를 악의 온상처럼 묘사하던 장면들, 미국의 제재로 이란 경제가 서서히 무너지던 과정들, 유럽 기업들이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철수하던 모습들. 저는 그 모든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폭격이 시작됐을 때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란이 위험해지면 외국 나라들은 하나씩 떠날 것이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테헤란의 공습 경보가 처음 울린 것은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저는 창문 너머 저 멀리 번쩍이는 불빛과 낮게 깔리는 폭발음을 들으며 잠시 숨을 참았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저음의 떨림이었습니다. 도시 저편 어딘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게 보였고 저는 창문을 닫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폭발음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새벽 3시가 되면 어김없이 사이렌이 울렸고 계단을 내려가는 이웃들의 발소리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뒤엉켰습니다. 테헤란 하늘에는 연기가 피어올랐고 주요 시설 주변의 도로들은 하나둘 봉쇄됐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레자, 이번엔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아내를 달래면서도 내심 걱정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안함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이상한 냉정함이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연구해온 중동의 역사가 늘 그런 방식으로 반복됐으니까요. 가장 먼저 변한 것은 테헤란의 외교가였습니다. 대사관들이 밀집해 있는 구역에서 매일 이삿짐 트럭이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먼저였습니다. 서유럽 주요국 대사관들이 하루 이틀 사이에 외교관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다음엔 북유럽 국가들이었고 뒤이어 중국 관련 인원들과 러시아 관련 기업 직원들도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미국계 기업들은 이미 몇 주 전부터 주요 인력을 철수시켜 놓은 상태였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자물쇠가 채워진 대사관 철문과 텅 빈 건물 앞에서 기자들이 리포트를 전했습니다. 화면 속 외교가의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각국 국기들이 나부끼던 그 거리가 이제는 허탈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씁쓸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상대로구나.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자기 사람들을 챙기는 것. 그것이 국제사회의 진짜 본 모습이라고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니까요. 분노도 놀람도 없었습니다. 다만 오래된 확신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 같은 씁쓸한 무게감이 가슴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연구소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씩 가족을 먼저 국외로 보내기 시작했고 점심 식사 자리마다 어디로 피신할 것인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소장은 핵심 데이터만 클라우드에 백업하고 나머지는 챙기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연구소 창고에 쌓여있던 서류들이 박스째로 복도에 나뒹굴었고 누군가 급하게 챙긴 짐가방이 책상 옆에 덩그러니 세워져 있었습니다. 삶이 무너지는 속도는 생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후배 연구원 아미르가 눈이 빨개진 차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저 아내랑 아이들을 먼저 국경 넘어 보낼 것 같아요. 이제 남아있을 나라가 없을 것 같아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생각한 거야. 국제사회란 원래 그런 곳이야. 위기가 오면 다 자기 살 길을 찾는 거지. 아미르는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 무언가 납득하지 못한 것이 남아있는 게 보였지만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 무렵 저는 특히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을 높게 평가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을 꽤 단순하게 평가해왔습니다. 경제 규모는 크지만 결국 미국의 눈치를 보는 나라, 이란의 원유가 필요하면서도 동시에 미국의 제재를 어길 수 없는 나라, 두 방향으로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결국 미국 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나라. 그래서 이란이 진짜 위험해지는 순간 누구보다 빠르게 짐을 쌀 나라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미국 동맹국이면 결국 우리를 버릴 것이다. 그것이 제가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가장 확실한 판단이었습니다. 연구소 동료들도 제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미국이 움직이면 한국도 자동으로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란이 이렇게 되면 한국도 빨리 빠지겠죠. 원유도 필요하고 미국 눈치도 봐야 하는데 위기가 오면 결국 미국 쪽을 선택하는 거죠. 대부분의 동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대사관 숙소 건물 인근에 폭탄이 떨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소 직원들이 그 소식을 전하자마자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누군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도 끝이겠네요. 숙소까지 파괴됐으니 더 버틸 이유가 없잖아요? 저도 속으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오히려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명분까지 생겼다고 봤습니다. 숙소가 폭격당했다. 더 이상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당장 철수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상황이었으니까요. 교민 철수버스가 출발했다는 소식도 연달아 들어왔습니다. 한국 교민들이 버스를 타고 국경 쪽으로 이동했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연구소 안에서는 아무도 한국의 잔류 가능성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게도 이제 한국도 다 떠났겠구나.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으로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한국 대사관 철수 완료 소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대사관 철수가 완료됐다는 공식 발표가 나오게 마련인데 한국 쪽에서는 아무런 발표도 없었습니다. 저는 현지 외교계 오래된 인맥들을 통해 조심스럽게 상황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돌아왔습니다. 한국은 교민들을 전원 국경 밖으로 내보냈지만 대사관 직원 10명가량은 여전히 테헤란에 남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숙소가 파괴된 상황에서도 폭격이 계속되는 한복판에서도 저는 처음엔 그 정보를 믿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 전달된 것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착오가 생긴 정보거나 아니면 누군가 과장된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넘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루트로 연결한 소식통들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자 한 명도, 외교가 관계자 한 명도, 현지 사정을 아는 지인 한 명도 모두 같은 내용을 전해왔습니다. 한국 외교관들은 아직 테헤란을 떠나지 않았다고.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서재에 앉아 테헤란 지도를 펼쳐놓고 한국 대사관 위치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27년 동안 수십 개 나라의 외교적 행보를 분석해온 연구자로서 이번 상황만큼은 제 오래된 공식에 맞아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숙소가 폭격당했는데도 남아있다. 교민을 먼저 보내고 자신들은 뒤에 남았다. 미국의 동맹국이 미국도 신경 써야 하는 이 전선 위에서 아직도 테헤란에 있다. 제 머릿속에서 오래된 공식들이 하나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방 안으로 들어오며 지친 얼굴로 말했습니다. 레자, 지금 몇 시인지 알아요? 남의 나라 일 그만하고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야기해요. 저는 지도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있다가 아내는 긴 한숨을 내쉬고 방을 나갔습니다. 그 발소리가 멀어지는 동안에도 저는 지도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파고드는 것이 연구자로서 제 오래된 습관이었으니까요. 폭발음이 저 멀리서 한 번 더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저의 머릿속에 이미 자리 잡기 시작한 질문보다 더 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도 모르게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도대체 저 나라는 왜 아직 남아있는 거지? 그 의문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제 머릿속에는 어젯밤과 똑같은 질문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왜 한국은 아직 남아있는가? 저는 곧장 연구소로 나갔습니다. 폭격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연구소는 최소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었지만 직원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긴장과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도 짐을 절반쯤 챙겨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분위기 속에서 혼자 책상에 앉아 한국 관련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외교계 오래된 인맥들을 다시 한번 총동원했습니다. 기자들, 외교 관계자들, 한국과 오랫동안 거래해온 이란 사업가들 모두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정말로 아직 테헤란에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인가? 돌아오는 답들은 한결같았습니다. 교민은 전원 안전하게 국경을 넘었고 외교관들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것은 착오도 아니고 철수를 준비 중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의도된 선택이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굴렸습니다. 숙소가 파괴됐다. 대사관 인근에 폭격이 있었다. 그런데도 남았다. 단순한 계산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오히려 손익을 따지면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미르가 파일 하나를 들고 조심스럽게 제 책상 앞으로 왔습니다. 교수님, 이게 혹시 참고가 될까 싶어서요.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아서요. 파일 안에는 한국의 과거 행동 기록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중동 건설 붐이 한창이던 시절, 지역 분쟁이 격화되는 와중에도 한국 건설사들이 현장을 지켰다는 사례들, 치안 불안이 높아지는 지역에서 서방 기업들이 짐을 싸는 동안 한국 기업들은 계약을 완수하려 자리를 지켰다는 기록, 걸프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됐을 때도 한국 대사관은 마지막까지 문을 닫지 않았다는 내용, 아프리카 일부 내전 지역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현지 직원들을 보호하며 철수를 미뤘다는 자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처음에는 냉소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다 돈 때문이야. 계약이 걸려 있으니까 못 떠난 거겠지. 아미르가 나지막하게 반박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오히려 더 빨리 도망가야 하지 않을까요? 위험한 곳에서 자산이 날아갈 위험을 무릅쓰느니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빨리 빠지는 게 더 합리적인 계산 아닌가요? 저는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아미르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순수하게 경제적 손익만 따진다면 불안정한 지역일수록 빠르게 철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자본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록 속 한국은 반복적으로 그 반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서재에 혼자 앉아 한국 관련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중동 건설 시대의 기록부터 시작했습니다. 오일머니가 넘쳐 흐르던 시절, 한국 건설사들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사막 현장에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당시 한국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은 혹독하기로 유명했습니다. 40도를 넘나드는 더위 속에서 일하면서도 약속한 공사 기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치안이 불안해지는 상황에서 서방 기업들이 현장을 비웠을 때도 한국 기업들은 남아서 프로젝트를 마무리했습니다. 중동 사람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인상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그때였다는 기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인은 끝까지 책임진다. 그 짧은 평가가 수십 년 뒤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관련 자료도 있었습니다. 경제 위기가 러시아를 강타했던 시절, 국가 부도 위기까지 몰리는 상황에서 수많은 외국 기업들이 채권을 회수하지도 못한 채 황급히 빠져나갔습니다. 투자금을 날리더라도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해 서둘러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달랐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도 러시아 현지에 남아 거래를 이어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 러시아 사람들에게 삼성, LG 같은 한국 브랜드는
단순한 제품이 아닌 신뢰의 이름이 됐습니다. 위기 때 도망가지 않은 나라라는 기억이 오랜 시간 뒤 브랜드 충성도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오랫동안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중동 정서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원리였습니다. 중동에서는 어려울 때 곁에 남아준 사람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 기억은 몇 달이 아니라 수십 년을 간다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그 원리와 맞닿아 있다는 사실이 제 머릿속에서 천천히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혀 다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분명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관계는 복잡하고 오래된 갈등으로 얽혀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제재가 이란 경제를 심하게 흔들었고 그 여파 속에서 이란과 거래하던 외국 기업들도 하나씩 이란을 떠나갔습니다. 한국 역시 그 제재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란에 묶여있던 원유 대금이 동결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일을 두고 한국에 대한 반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결국 미국 눈치 때문에 이란을 외면한 것 아니냐고 여겼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제 앞에는 그 단순한 판단을 뒤집는 사실들이 하나씩 쌓이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어떻게 이란과의 외교 채널을 완전히 끊지 않을 수 있는 것일까? 왜 다른 미국 동맹국들처럼 이란을 손쉽게 외면하지 않는 것일까? 저는 그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제가 한국을 너무 단순한 방정식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 미국 동맹국이니까 이란의 편은 절대 아닐 것이다. 라는 공식이 실제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 연구소 안에서의 갈등도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저녁 피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레자, 당신이 연구자인 건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전쟁터예요. 이웃들도 하나씩 떠나고 있잖아요. 폭발음이 날마다 가까워지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딸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우리 먼저 생각해요. 우리 왜 아직 여기 있어요? 저는 그 말들이 귓속으로 파고드는 걸 느끼면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연구소 동료들도 한마디씩 했습니다. 레자, 한국에 너무 의미 부여하지 마. 저 나라도 결국 자기 계산대로 움직이는 거야. 하지만 저는 그 말에 이전처럼 쉽게 고개를 끄덕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료를 들여다볼수록 한국의 행동 패턴은 단순한 계산으로만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퇴근을 준비하던 저는 연구소 벽에 오래전부터 걸려있던 지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중동 원유 수송로를 표시한 지도였습니다. 페르시아만에서 시작되는 빨간 선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인도양으로 뻗어나가고 그 끝은 동아시아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선을 눈으로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선의 끝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대부분은 중동에서 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그 원유가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만약 이 해협이 막힌다면 혹은 이 지역과의 외교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다면 한국 경제 전체가 타격을 입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연구자로서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처음으로 다른 각도에서 그것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한국이 테헤란에 남아있는 것이 단순한 외교적 관례나 의리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긴 시간의 계산 위에 서 있는 결정이라면 어떨까? 눈앞의 위험보다 더 멀리 있는 미래를 내다보고 있다면 어떨까? 저는 지도 앞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또 한 번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소리보다도 지도 위의 빨간 선에 더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멀리 보고 있는 나라일지도 모른다. 27년 동안 단단하게 굳어있던 제 안의 확신이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한국 교민 철수 작전의 상세한 내용을 전해 듣게 됐습니다. 처음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미르였습니다. 연구소 근처에서 한국 대사관과 오래 거래해온 현지 통역사를 만나고 온 아미르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자리에 앉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국 교민들이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교민들이 버스를 타고 국경을 넘었다는 소식은 이미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미르의 표정은 단순한 소식 전달이 아닌 무언가 다른 것을 봤을 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공습이 테헤란 시내 곳곳으로 번지기 시작했을 때 한국 대사관은
교민들에게 긴급 연락을 돌렸다고 합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에도 새벽 서너 시에도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민들의 위치를 하나하나 파악해 가장 안전한 이동 루트를 계산했고 버스를 직접 섭외해 집결지를 정했습니다. 단순한 공지가 아니라 외교관들이 직접 발로 뛰며 움직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교민 23명이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버스가 테헤란을 출발해 국경까지 이르는 약 1200km의 거리를 1박 2일 동안 달렸습니다. 그 긴 여정 내내 한국 대사관 직원들은 버스와 무전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상황을 실시간으로 체크했습니다. 국경 통과 루트도 직접 조율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미르가 덧붙인 한 가지가 저를 정말로 멈추게 했습니다. 교민들이 탄 버스가 출발할 때 한국 외교관들은 버스에 타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교민들이 모두 안전하게 오른 것을 확인하고 나서도 테헤란에 남았습니다. 통역사는 그 장면을 직접 봤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 숫자를 세고 빠진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버스 문이 닫힌 뒤에도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던 한국 외교관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나라였다면 외교관부터 먼저 떠났을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 뭉클한 것이 가슴 안쪽에서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27년 동안 외교 분석을 해온 사람으로서 저는 그것이 얼마나 이례적인 행동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외교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자국민 보호입니다. 그러나 위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외교관 자신의 안전이 먼저 챙겨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것이 국제 관례에서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교민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자신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다른 현지 인맥을 통해 교민 철수 버스에 동승했던 기사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그는 운전대를 잡고 그 긴 여정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외교관들은 버스가 출발하기 직전까지 탑승자 명단을 들고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습니다. 기사는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탑승하지 못한 분이 있다는 연락이 오자 한 외교관이 직접 차에서 내려 그분을 찾아 데려왔습니다. 폭발음이 나는 상황이었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듯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봤습니다. 폭발음이 들리는 도시에서 한 명의 교민을 찾기 위해 차에서 내리는 외교관. 그것은 의무를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한국 외교관들을 단순한 공무원으로 보지 않게 됐습니다. 그 무렵 한국 대사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대사관 인근에 폭탄이 떨어졌고 숙소 건물이 파괴됐습니다. 그럼에도 대사는 테헤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폭발음이 들리는 와중에도 교민들과 직접 연락을 이어갔고 이란 정부 관계자들과의 소통도 끊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연구소에서 그 이야기를 꺼내자 한 선배 연구원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건 그냥 무모한 거야. 쇼를 하는 거지. 위험한 곳에 남는다는 게 무슨 영웅적인 행동이야? 저는 예전이었다면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무모한 게 아니라 책임감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연구소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선배 연구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미르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덧붙였습니다. 폭격 속에서도 남는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미지 관리라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이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현지 인맥을 최대한 활용해 한국 대사관 관계자와 짧게나마 통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됐을 때 저는 오래 망설이지 않고 물었습니다. 왜 아직도 떠나지 않으십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담담하고 조용하고 그러면서도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아직 끝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들도 위험하지 않습니까? 잠깐의 정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교관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떠나면 여기 남은 사람들은 누가 지키겠습니까? 전화기를 내려놓은 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제 머릿속을 오래도록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떠나면 여기 남은 사람들은 누가 지키겠습니까? 27년 동안 저는 외교란 결국 자국 이익을 위한 계산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어떤 나라도 어떤 외교관도 결국은 자국의 이익과 자신의 안전을 먼저 생각한다고. 그것이 제가 배우고 관찰하고 분석해온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귓속에는 전혀 다른 언어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남은 사람들은 누가 지킵니까? 이것은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이라면 저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에 떠났을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 서재에 앉아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차를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외교관이 한 말을 생각하고 있어요. 아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 외교관들에게 진심 어린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이성적인 분석에서 나온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폭격이 떨어지는 도시에서 교민을 먼저 보내고 자신들은 남은 사람들, 버스가 사라질 때까지 숫자를 세던 사람들, 그리고 아직 끝난 일이 아니라고 말한 그 외교관. 그들의 행동은 제가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어떤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외교관의 그 한마디는 며칠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되풀이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눈앞의 상황에만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더 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구소 자료실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중동 건설 붐 시절의 기록들, 각국 기업들의 철수 사례들, 위기 상황에서 각 나라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정리한 자료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국은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등장했습니다. 위기가 와도 남는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건설 현장에서 지역 치안이 불안해졌을 때 서방 기업들이 하나씩 짐을 쌌지만 한국 기업들은 남아서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UAE에서 외교적 갈등이 불거졌을 때도 한국은 조용히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때마다 중동 측에서 나온 평가는 비슷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다. 한국은 어려울 때 떠나지 않는다. 그 말들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그 자료들을 읽으면서 처음엔 여전히 냉소적인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결국 다 이익 때문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아미르가 또 하나의 사례를 꺼냈습니다. 러시아 경제 위기 당시의 이야기였습니다. 러시아가 경제 붕괴 직전까지 몰렸던 그 시절, 서방 기업들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서둘러 러시아를 떠났습니다. 언제 다시 안정될지 알 수 없는 나라에 자산을 묶어두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버텼습니다. 거래를 끊지 않았고 현지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지나간 뒤 러시아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은 외국 브랜드는 한국의 것이었습니다. 그때 남아준 나라라는 기억이 그렇게 신뢰로 자리 잡았습니다. 교수님, 이게 단순한 이익 계산이었을까요? 아미르가 물었습니다. 이익 계산이었다면 다른 기업들처럼 먼저 떠나는 게 맞았겠죠.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남는 건 다른 이유가 있어야 설명이 됩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재정렬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오래된 반감 하나를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제재에 따라 이란 원유 대금을 동결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몇 년 전 한국과 이란 사이에 쌓여있던 원유 거래 대금이 미국의 제재 영향으로 묶여버렸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한 것이었고 저는 그 일을 두고 오랫동안 한국을 미국의 도구로 여겨왔습니다. 결국 미국이 시키면 따르는 나라라는 증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다시 살펴보면서 다른 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재가 풀리자마자 한국은 그 대금을 돌려주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협상을 끊지 않았고 관계를 완전히 닫아버리지도 않았습니다. 미국 동맹국이면서도 이란과의 외교 채널을 유지하려 했다는 흔적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마주하며 잠시 멈췄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이 미국의 제재를 따른 것만 봤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관계를 유지하려 했다는 사실은 보지 못했습니다. 보려 하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연구소 안에서 갈등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선배 연구원 한 명이 저에게 직접 따졌습니다. 레자, 요즘 당신 한국 편 드는 것 같은데 냉정하게 생각해봐. 그 나라도 결국 자기 이익 때문에 남아있는 거야. 포장만 그럴듯한 거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익 때문이라면
왜 다른 나라들은 같은 이익을 앞에 두고도 이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겁니까? 선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원유가 필요한 나라가 한국뿐은 아니에요. 하지만 폭격 속에서도 남아있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그 차이는 뭡니까?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미르가 작게 웃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한국을 옹호하고 있었습니다. 27년 동안 어떤 나라에도 쉽게 기울지 않던 제가 말입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래된 생각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이란 사람들이 가장 크게 여기는 가치 중 하나가 있습니다. 힘들 때 곁에 남아준 사람을 절대 잊지 않는다는 것. 배신한 사람도 절대 잊지 않지만 어려울 때 함께한 사람은 평생 기억한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정서가 아닙니다. 우리 문화 안에서 깊이 뿌리내린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정확히 그것이었습니다. 계산이 있더라도 위험 속에서 남는다는 행동 자체가 이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것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계약서를 챙기고 떠날 때 한국은 사람과 관계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가장 절망적일 때 떠나지 않은 나라, 어쩌면 이라는 한국을 오래 기억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것은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가슴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아직 테헤란에 남아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거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소 동료들뿐만 아니라 이란 정부 관계자들과 가끔 접촉하는 사업가들 사이에서도 그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저는 그 분위기를 감지하면서 다시 한번 자료를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각도에서 한국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연구자로서 제가 가장 잘 아는 방식으로 저는 한국이 중동에서 수입하는 원유 데이터를 꺼냈습니다. 한국이 한 해 동안 사용하는 원유의 양, 그리고 그 가운데 중동산이 차지하는 비율. 숫자들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에너지 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원유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그중 절반 이상이 중동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원유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저는 그 이름을 27년 동안 매일 들여다봐온 연구자입니다. 이 해협은 너비가 가장 좁은 곳에서 불과 수십 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척의 유조선과 LNG 운반선이 이 좁은 길목을 통과합니다. 그 선박들 가운데 한국 국적이나 한국으로 향하는 배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하면 이 해협은 한국에게 단순한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막히는 순간 한국 경제 전체가 멈출 수 있는 통로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구자로서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것과 그 데이터가 지금 이 폭격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연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저는 지도 위에 한국 유조선들의 이동 경로를 그려봤습니다. 중동에서 출발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고 인도양을 건너고 말라카 해협을 통과해 한국의 항구에 도착하는 그 긴 선들. 그 선들이 끊어지는 순간 한국의 제철소가 멈추고 발전소가 멈추고 공장들이 멈춥니다. 자동차도 반도체도 배도 만들 수 없게 됩니다. 한국 경제의 숨통이 이 해협에 달려 있다는 것을 데이터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이 이 지역을 단순히 원유 공급처로만 보는 나라였다면 위험해지는 순간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자산을 보호하고 리스크를 줄이고 나중에 상황이 안정되면 다시 들어오면 되니까요. 그것이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반대를 선택했습니다. 위험한 순간에 남음으로써 위기가 끝난 뒤를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자리를 잡아두는 것, 그것이 어떤 계약서보다도 더 강한 연결고리가 된다는 것을 한국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동안 점점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한국 대사관의 잔류는 단순한 의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지역과의 관계를 미래에도 유지하겠다는 실질적인 선언이었습니다. 한국 유조선들이 안전하게 이 해협을 지나다닐 수 있으려면 이 지역 나라들과 신뢰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 신뢰는 물건을 팔고 사는 거래로 쌓이는 게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로 쌓입니다. 아미르가 옆에서 자료를 함께 보다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 해협이 막히면 한국에 가장 먼저 타격이 오는 거 맞죠? 그렇다고 볼 수 있지.
그렇다면 한국이 이 지역에서 신뢰를 쌓아두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네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협력해줄 나라가 있고 없고의 차이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아미르의 말보다 조금 더 멀리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협력 관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란 정부 관계자들과 가끔 교류하는 지인을 통해 내부 분위기를 전해 들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란 정부 안에서도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서방 나라들이 이미 떠난 상황에서 한국이 마지막까지 대사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조용히 주목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미국 편이지만 우리 적은 아니다. 저는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가슴 한켠이 묘하게 움직이는 걸 느꼈습니다. 미국 편이지만 적은 아니다. 그 얼마나 미묘하고 복잡한 평가인지, 그리고 그 평가가 나오게 만든 것이 바로 한국의 이번 선택이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한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어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제한 속에서도 한국은 이란과의 관계를 끊지 않으려 했습니다. 외교 채널을 유지했고 대사관을 비우지 않았습니다. 그 절묘한 균형이 이란 관계자들에게 다르게 읽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무렵 연구소 안에서 논쟁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한 동료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원유 때문이야. 한국은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거라고. 위험을 감수하는 척해서 나중에 원유 계약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거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그 말에 동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원유 때문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런데 원유가 필요한 나라가 한국뿐입니까? 일본도 필요하고 유럽도 필요합니다. 그 나라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동료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국익 때문이라 해도 왜 다른 나라는 하지 않는 걸 한국은 하는가?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원유 때문이라는 설명은 반쪽짜리입니다. 이익을 보는 나라는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이익을 위해 목숨까지 걸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처음으로 한국 이야기를 진지하게 꺼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듣고 있었고 아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한국을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들 이익 아닌가요? 저는 잠시 수저를 내려놓고 대답했습니다. 강한 나라는 힘만 가진 나라가 아니야. 위험할 때 누가 남는지가 진짜 강함이다. 딸은 납득하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아직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상황이 또 한 번 급변했습니다. 테헤란의 공습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동안 주로 외곽이나 군사시설 주변을 겨냥하던 폭격이 이제는 도심 쪽으로도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사관 밀집 구역에서도 경보가 계속 울렸고 인근 건물 몇 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밤마다 창문 밖으로 붉게 물드는 하늘이 보였고 낮에는 연기 냄새가 골목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테헤란이 익숙하게 견뎌온 긴장감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제는 도시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연구소 직원들 가운데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몇 명도 결국 짐을 쌌습니다. 아미르도 임시로 북쪽 도시로 거처를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연구소 안이 하루하루 더 조용해졌습니다. 텅 비어가는 책상들 사이에서 혼자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세상이 저만 두고 다 어딘가로 사라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내의 요구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레자, 이제 정말 결정해야 해요. 이웃들이 다 떠났어요. 우리만 남으면 어떻게 해요? 당신 혼자 버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두려움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면서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딸도 눈물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한국 대사관 사람들 걱정할 시간에 우리 걱정 좀 해줘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저는 그 말들 앞에서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 외교관들은 저를 모릅니다. 저도 그들을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짧은 전화 통화 한 번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낯선 사람들의 선택을 이렇게 오래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떠나자고 애원하는 동안에도, 그리고 바로 그 무렵 한국 대사관 철수설이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외교가 쪽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이 이번에는 정말 철수를 검토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세기를 준비 중이라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숙소가 이미 파괴된 상태에서 외교관들이 머물 공간도 마땅치 않고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이 섰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소문의 출처가 꽤 믿을 만한 곳이었습니다. 한 외교가 관계자가 직접 확인해 줬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연구소 동료들이 일제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들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봐라, 결국 한국도 다를 것 없잖아. 레자, 당신이 틀렸잖아. 저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파일을 덮고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상한 무너짐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스스로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한국의 팬이 아닙니다. 이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연구자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떠날 수도 있다는 말이 왜 이렇게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인지 저는 한국 대사관 관계자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겨우 연결됐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철수하는 겁니까?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무언가가 들렸습니다. 낮게 깔리는 폭발음이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있는 곳 근처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폭탄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곳에 있는지를. 그런데도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안도인지 아니면 한계에 다다른 사람의 마지막 버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미르와 크게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아미르는 끝까지 한국은 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미르, 목숨보다 중요한 외교는 없어. 저들도 살아야 하잖아. 한계가 있는 거야. 교수님, 저는 한국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게 있잖아요. 믿음은 감정이야. 국제 외교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아. 그렇다면 교수님은 왜 그렇게 흔들리고 계십니까? 한국이 떠날 수도 있다는 말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미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도 사실은 한국이 남아주길 바라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이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저 멀리 테헤란의 어둠 속에서 한국 대사관이 있는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불빛이 보였습니다. 아직 꺼지지 않은 불빛. 그날 밤 가족과 또 다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레자, 당신은 왜 한국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속을 태워요? 그 사람들은 당신을 모르잖아요. 딸이 덧붙였습니다. 아버지가 억지로 믿고 싶은 것 같아요. 실망할까봐 확인하기가 무서운 거 아닌가요? 그 말에 저는 참고 있던 감정이 터졌습니다. 나는 한국을 믿고 싶은 게 아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두가 자기 살 길을 찾아 떠나는 세상에서 그래도 누군가는 끝까지 남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고 싶은 거다. 그게 뭐가 잘못된 거야.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내도 딸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 말이 이렇게 진심에서 나올 줄 몰랐습니다. 27년 동안 냉소를 갑옷처럼 두르고 살아온 제가 누군가 남아주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대사관 방향의 불빛은 아직 꺼지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작고 희미한 불빛이 그날 밤 제 마음속 가장 어두운 곳을 겨우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한국 대사관 철수설은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문은 소문으로 끝났습니다. 외교계에서 흘러나오던 이야기들, 전세기를 준비 중이라는 말들,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이야기들, 그 모든 것이 틀렸습니다. 한국 대사관은 여전히 테헤란에 있었습니다. 교민을 전원 내보낸 뒤에도, 숙소가 파괴된 뒤에도, 대사관 인근에 폭격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필수 인원만 남긴 최소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지만 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이란 정부 관계자들과의 소통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저는 책상 앞에 앉아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도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저는 스스로가 조금 낯설었습니다. 27년 동안 어떤 나라의 행동에도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미르가 연구소 문을 열고 들어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말했죠. 한국은 끝까지 남는 나라라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미르의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얼마 뒤 저는 다시 한번 한국 대사관 관계자와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길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떠난다는 소문이 돌았을 때 실제로 철수를 검토하신 겁니까? 상대방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답했습니다.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항상 같았습니다. 어떤 결론이었습니까? 그 외교관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떠나면 전쟁이 끝난 뒤 일하는 한국을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저는 전화기를 든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일하는 한국을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그 말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뒤의 세상을 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눈앞의 위험보다 훨씬 멀리 있는 미래를 계산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언가가 머릿속에서 강하게 부딪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27년 동안 저는 국제 외교를 현재의 이익으로만 설명해 왔습니다. 지금 무엇을 얻는가, 지금 무엇을 잃는가. 그것이 외교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지금 잃고 있었습니다. 외교관들의 안전을 잃고 편안함을 잃고 때로는 숙소까지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손해가 나중의 신뢰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한국이 이 전쟁 속에서 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뒤 저는 연구소 동료들에게 그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결국 자기들 이익 아니야? 저는 이번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자기들 이익입니다. 그런데 그 이익을 위해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나라가 세상에 몇이나 됩니까? 그 차이가 바로 한국입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선배 연구원도 이번에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미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너무 단순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정확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단순하게 봤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이니까 미국이 싫어하는 나라는 외면할 것이라고. 경제 대국이지만 결국 강대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나라라고. 그런데 한국은 그 틀 안에 맞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이면서도 이란과의 외교 채널을 끊지 않았습니다. 제재를 따르면서도 관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위험 앞에서도 남았습니다. 그것은 강대국의 그림자 안에서 움직이는 나라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만의 길을 찾을 줄 아는 나라의 행동이었습니다. 그 무렵이란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현지 상인들과 사업가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인 한 명이 전화를 해서 말했습니다. 레자, 요즘 시장 사람들이 한국 이야기를 많이 해. 끝까지 남은 나라라고. 우리는 이런 나라를 잊지 않는다고들 하더라.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 깊은 곳이 묵직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중동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나라를 잊지 않는다. 그것은 빈말이 아닙니다. 중동에서 어려울 때 곁에 남아준 사람에 대한 기억은 세대를 넘어 이어집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그 기억은 살아있고 그 기억이 신뢰가 되고 그 신뢰가 관계가 됩니다. 한국은 지금 그 기억 속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 앞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안 떠났어요? 응, 안 떠났어. 딸이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강한 나라는 총과 돈만 많은 나라가 아니야. 끝까지 남아줄 줄 아는 나라가 진짜 강한 나라다. 딸은 이번에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 저녁 식사 자리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조용함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테헤란의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고 저 멀리서 가끔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사관이 있는 방향에는 작은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독백했습니다. 나는 평생 한국을 미국의 그림자로만 봤다. 하지만 그 나라는 생각보다 훨씬 강한 나라였다. 전쟁은 좀처럼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주가 더 지났습니다. 테헤란의 공습은 간헐적으로 이어졌고 도시는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서 공포는 조금씩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무거운 피로가 채워졌습니다.
두려움보다 더 오래가는 것은 지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친 일상 속에서 한국은 계속 자리를 지켰습니다. 대부분의 서방 나라들은 이미 오래전에 떠난 상태였습니다. 유럽 대사관들은 문을 닫았고 미국계 기업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최소 인원만 남긴 차에 사실상 활동이 멈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최소 인원이지만 실제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란 정부 관계자들과 계속 접촉했고 현지 항만 관계자들과도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교민이 모두 떠난 상황에서도 대사관이 문을 닫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이 교민 보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지금 전쟁이 끝난 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란 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살려두는 것, 현지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 외교관들이 이 땅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보내는 신호, 그것들이 모두 전쟁 이후를 향한 준비였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이라는 재건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시설, 항만, 도로, 건물, 그 모든 것을 다시 세우는데 협력자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나라는 지금 이 자리에 남아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연구소 창문 너머로 텅 빈 외교가 거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거리를 채우던 나라들이 모두 떠난 뒤 전쟁이 끝나고 다시 문을 열려 할 때 이란 사람들은 무엇을 기억할까요? 위기 때 짐을 싸던 나라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남아있던 나라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 두 기억은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집니다. 저는 연구소 안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한국에 대한 평가를 말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단순히 대사관 하나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끝난 뒤의 관계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선배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레자, 당신 완전히 한국에 넘어간 거야?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넘어간 게 아니에요. 제대로 본 거예요. 27년 동안 제가 너무 좁게 봤던 겁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중동에서 어려울 때 곁에 있어준 나라를 기억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습니다. 한국은 지금 그 기억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저는 한국의 방산협력 기록들도 들여다봤습니다. UAE에 납품된 한국산 방공 시스템에 대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팔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약 이후에도 한국 기술진이 현지에 남아 운용을 도왔고 문제가 생기면 직접 와서 해결했습니다. UAE 사람들이 한국 방산을 신뢰하는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무기의 성능보다도 팔고 나서도 책임지는 나라라는 인식. 그것이 단순한 무기 거래를 국가 간 신뢰로 바꿔놓은 것이었습니다. 건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동 사막에 세워진 건물들, 도로들, 항만들, 그것들을 세운 나라가 한국이라는 기억이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거래를 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관계를 남기는 나라였습니다. 물건이 오가고 나서도 사람이 남고 위기가 와도 떠나지 않고 전쟁 속에서도 문을 닫지 않는 나라. 저는 그제야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된 것 같았습니다. 어느 저녁 저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독일 유학 시절에 적어두었던 글이 있었습니다. 강대국들의 외교를 공부하면서 언젠가 이 세상에서 진짜 신뢰를 쌓는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가 결국 이긴다고 적어뒀던 구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젊은 시절에 저는 이렇게 덧붙였었습니다. 그런 나라는 아마 없을 것이다.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페이지를 닫았습니다. 틀렸습니다. 젊은 시절에 저는 틀렸습니다. 그런 나라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터진 중동에서 모두가 짐을 쌀 때 혼자 남아있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테헤란의 밤하늘은 그날따라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저 멀리서 가끔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대사관 방향에는 아직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27년 동안 쌓아온 냉소가 그 불빛 앞에서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친구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한 가지를 더 알게 됐습니다. 영원한 친구는 없어도 영원히 기억되는 나라는 있다고. 그리고 그 기억을 만드는 방법은 위기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강한 나라는 전쟁에서 가장 많은 폭탄을 떨어뜨리는 나라가 아니었다. 가장 위험한 순간에도 떠나지 않는 나라. 그 나라가 진짜 강한 나라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중동은 한국을 전혀 다르게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확신이었습니다. 27년 동안 중동을 연구해온 연구자로서 이번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위기의 순간, 모두가 떠날 때 홀로 남아 끝까지 자리를 지킨 대한민국의 외교관들. 그들의 선택은 단순한 임무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속에서 어떤 나라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준 증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